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무척이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집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엄마도 좋은 분을 만나셔서 늦은 나이지만 재혼을 하셨어요. 새아버지도 오래전 혼자 되신 분이었는데 자식들은 해외에 산다더군요. 저는 엄마가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생각하고 고생하셨던 엄마가 더는 저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간호학과라 다른 과처럼 놀러 다닐 새가 없이 학교 공부에만 열중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어느 중형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주말에 엄마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새아버지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편안해 보이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죠.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셔서 여기저기 선자리를 가져오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직업도 괜찮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볼래?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아. 누구 만날 만큼 병원이 한가하지도 않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계속 선자리를 권유하셨고 저는 매번 싫다고 하는 것도 불편해져서 점점 집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 모임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집에서 선을 보라며 마련한 자리는 그렇게 싫더니 친구가 그냥 가볍게 만나보라는 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남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 먹군대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4년제 인문계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대학 교수로 자리 잡는 게 꿈이라는 그 사람 말도 너무 멋있게만 들렸고요. 몇 번 만나고 난 후 남자가 사귀자고 하더군요. 서연 씨,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마음 먹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저는 두 말 않고 좋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와 그 사람은 1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 사이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인사를 받고 저도 남자 집에 인사를 가게 됐죠. 남자 어머니가 편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아직 낯설고 남친 어머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남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훈이 대학 교수로 자리 잡겠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간호사면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우리 애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이런 말이 불편하겠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이야.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거고 내 아들 장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저도 성훈 씨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교수가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걸 목표로 삼고 왔으니까요. 어쨌든 너도 우리 애 하는 일이 뭐가 됐든 지원해줄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면 됐다. 성훈이가 간호사인 애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나 궁금했는데 좀 마음이 놓이네.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제가 그 사람에 비해 학벌이 뒤지는 건 사실이니까 부모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 혹시라도 남자 어머니가 제 직업을 얕보는 말을 해서 엄마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 없이 무사히 끝났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신혼생활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셨더군요. 얘, 너 대출 좀 받을 수 있니? 성훈이가 사업을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저한테는 아무 말 없던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러 왔잖아. 진짜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준비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자금 좀 마련해 놔라.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환자들을 보면서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럴 거라고 태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오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오셔서 당신이 사업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신이 내가 교수 되는 걸 너무 바라니까 다른 일 할 거라고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았지.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당신이 교수가 되길 바란 건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어. 내가 교수에 욕심을 냈던 것도 맞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줘. 당신 일인데 남한테 듣는 건 좀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 관련 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전공은 사회과학 쪽이라 너무 동떨어진 일 같아서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나한테도 다 소스가 있어. 그냥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은 돈이나 넉넉히 준비해도 처음엔 자금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있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기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입을 다물었죠. 저는 다음 날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고 돈을 받자마자 남편 통장에 바로 넣어줬어요. 남편도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해서 잘했다며 평소 하지 않던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하고 남편 사이의 일을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바쁜 건 알겠지만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또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한 번 더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말투도 바뀌고 점점 변해갔어요. 저는 남편이 못 갚는 대출 이자를 갚으려 이직을 해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에게 언제부터 대출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답만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야간 근무도 서고 남들이 못한다는 일도 맡아서 하느라 건강이 점점 나빠졌죠. 돈 한 푼 집에 갖다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대출금 갚고 생활비까지 대려니 일을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병원 일하는 시간에 와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더는 안 돼요, 어머니. 지금 2번 대출한 것도 원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돈을 구해요? 그리고
왜 사업자금 얘기를 그 사람이 아닌 어머님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대던지 안 대던지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정했으면 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너는 고작 한다는 일이 간호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 남편하고 맘먹으려고 드냐? 하는 일이 시원찮으면 돈이라도 따박따박 내줄 능력은 되고서 뭘 따져도 따질 일이지. 정말 우스워서 못 봐주겠네. 라더니 저한테 남편 안 되면 너는 팔자가 편할 것 같냐는 둥 막말을 퍼붓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 듣는 험한 말들에 너무 놀라서 손이 다 벌벌 떨렸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놀란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환자한테 실수하겠다 싶어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큰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남편이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너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잠이 오냐? 이건 받쳐줄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돈 필요할 때 착착 내주는 것도 아니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내가 대출받아서 준 돈은? 당신은 그런 돈 대출받을 능력도 없어서 나한테 손 벌린 거잖아. 네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힘껏 돕겠다며. 그러면 약속한 대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한참 돈 필요할 때 사람 힘들게 만들기만 하잖아. 대체 그 사업이 어떤 거야? 나도 좀 알자. 나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잖아. 나도 내가 준 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젠 좀 알아야겠어. 이건 뭘 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어머니하고만 쑥덕거리니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까지 감시하겠다는 거야? 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끝내 무슨 사업인지 얘기해주지 않았고 저와 싸우다 말고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혹시 돌아올까봐 계속 잠을 못 자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날이 밝고 제가 출근할 시간까지 오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수씨,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자식 지 엄마가 자꾸 바람 넣어서 부동산 쪽으로 완전 빠진 것 같던데요? 땡땡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건축 관련이라는 건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파는 걸 그렇게 말한 거였더라고요. 거기에 땅 투기에도 손을 댔다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반대할까봐 그랬다고 해도 제가 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너무 믿었던 거죠. 병원 근무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남편 사무실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막상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기에도 세련되고 돈 많아 보이는 여자가 남편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가 있더군요. 보니까 잘 모르는 시댁 친척분 생일 잔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쳐들어가서 남편을 찾았죠. 그랬더니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얼마나 격식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와야지. 이 여자는 누구야? 내 사업 파트너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잠깐 나가. 라고 했고 시어머니까지 와서 절더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성훈이한테 더 걸맞는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 세영 씨한테 부탁했어. 근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 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척 생일잔치가 그렇게 격식 있는 자리인가요? 그날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절 찾지 않고 다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도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아간 대출금은 고스란히 다 제가 갚아야만 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이사를 가버렸고 저는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새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제게 통장을 건네셨어요. 이거 어차피 너에게 주려던 건데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괜찮아요. 저 일도 할 수 있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식이 힘든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 갚는다고 고생만 했는데 받아둬라. 새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 일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니 확실히 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병원도 다시 중앙병원으로 옮겨서 일도 많이 줄었고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는데 새아버지가 사업체 한 군데를 인수했다며 저에게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새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좀 풍족하신가 보다 했는데 투자도 하고 작은 기업체도 몇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에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새로운 회사는 병원에서 쓰는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제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제가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하기로 했어요. 또 일을 잘해서 새아버지한테 은혜를 갚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용품을 쓸 때 어떤 점이 좋고 불편한지 자세히 검토를 하니 점차 나아졌어요. 익숙해지니 제품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금방 알 수 있었죠. 자신감이 생기니 전보다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점점 제품을 만드는 데에 더 많은 관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함께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회사에서도 저와 일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새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뿌듯했어요. 빚을 갚는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회사 업무에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개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제가 임원을 맡기를 바라셨지만 제가 부족한 걸 알았기에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갔죠. 처음에는 저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원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뛰고 배우며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걸 보고는 점점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리에서 팀장이 되고 차장이 됐고 몇 년이 더 지난 후에는 사장님 바로 밑에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제 능력을 의심하는 사원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이 저희 회사는 의료용품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어요. 새아버지는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며 칭찬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즈음 회사가 새로운 사옥 부지로 구입한 건물이 있었거든요. 좀 복잡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알고 보니 이 건물이 다른 사람들과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건물주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중개사가 건물주와 모자지간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저희 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자 얼마 안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 간 저는 상대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제의 건물주와 중개사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당신이 그 회사 사람이었어?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을 할걸.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예, 이건 무슨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 같은데 우리가 몇 중 계약을 한 게 아니야. 일단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덜컥 신고부터 하니 우리도 당황스럽다. 남편과 시어머니 말에 너무 울분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무작정 제 팔을 잡고 회사 윗사람들한테 말 좀 잘해줘. 기왕이면 혼자 오지 말고 사장님이나 대표랑 같이 왔으면 좋았잖아. 그럼 당신이 중간에서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다 검토해 봤고요. 계약했다는 사람들도 다 만나서 당신들 사기친 거 확인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윗선이라면 윗선이에요. 제가 여기 상무라고요. 라며 남편의 손을 뿌리치자 두 사람은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님, 저희 이 사람들 고소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법대로 해주세요. 제가 아니어도 사기당한 분들이 가만 안 두겠지만 이제 곧 저희 쪽 변호사 올 거니까요. 저쪽에도 변호사 얼른 선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경찰에게 말하고 나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이러고 가면 어떡하니? 우리가 오해라고 했잖아. 서로 풀 게 있으면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소라니, 변호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그래도 네가 명색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몇 년이나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제 그 집 며느리였어요. 등에 빨대 꼽혀서 피까지 쪽쪽 빨아먹힌 호구였죠. 당신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호구라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진짜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겠다. 쓰레기 맞잖아. 처음에는 교수 되겠다더니 갑자기 사업한다며 지 마누라한테 대출받게 만들고 계속 돈 끌어 쓰다가 더 이상 나을 거 없으니까 그냥 버렸지. 그 정도면 내가 호구 맞지 않나? 이혼하고 나서 대출금 안 주려고 번호 다 바꾸고 이사하고 잠수 탔었고 나는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거 그때 일들 다 돌려받으라는 하늘의 계시로 알고 몽땅 다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자 경찰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흘끈거리며 봤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팔로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방방 뛰더라고요. 뭘 몽땅 소송한다는 거야?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때 당신이 어땠는지 생각해봐.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친척 모임에 가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투자도 했었는데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사업하는 사람 아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했으니 우리가 헤어진 건데 왜 이제 와서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 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편은 상대도 하지 않고 경찰한테 대고 형사님, 제가 이 집 식구들 싹 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거든요. 이혼하고 10년 지났어도 고소 가능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뜯어 말리며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예, 아가. 지금 성훈이가 한 말은 잊어버려도 돼. 그냥 욱해서 한 말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미쳤어? 이런 말을 듣고도 나보고 참으라고? 나보고 사기쳤다잖아. 내가 지한테 되게 잘못한 것처럼 말하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전 남편한테 조용히 하라며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예, 정말 미안했다. 그땐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다 아가야. 할머니, 저 댁의 아가도 아니고 이건 봐줄 일도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범죄예요.
이 일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예전에 저한테 했던 일들 하나하나 다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뒤늦게 남편은 자기 실수를 깨달았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건물 사기부터 해결했어요. 사기 결혼권은 입증이 힘들고 오래전 일이라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소송을 걸어본 것만으로도 뭔가 후련해지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저와 저희 식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법대로 처벌도 받았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도 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당했고 죄질이 나빴기 때문이라더군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집안 재산도 다 말아먹고 교도소에서 나와서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디로 갔다더군요. 저는 그 후로 뒤늦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처럼 인생의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죠. 새아버지와 엄마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렇게 돌아보니 삶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잊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매일 기원할게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여자는 늙어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저희 엄마를 포함시킬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그저 여자가 아닌 엄마라고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엄마도 엄연히 여자인데 말이에요. 참 못된 딸이었죠. 그랬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랑 저를 차별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탓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취업을 핑계로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론 8년 넘게 일본에서 살았고요. 휴가 때도 한번 안 들어오고 말이죠. 심지어 오빠 결혼식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밤 비행기로 출국을 했을 정도예요. 사실 일 때문이란 핑계를 대긴 했지만 휴가를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서먹서먹하던 모녀 사이는 더욱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국에 며칠만 더 머물렀더라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아챘을 테고 그랬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속 좁은 딸년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더 가슴에 사무치게 죄송하네요.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오빠를 편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면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하고 사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아빠 친구분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엄마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었대요. 과부년 주제 어디 넘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 친구랑 바람을 펴.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거 아니겠어? 남편 잡아먹은 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더러운 몸뚱이를 굴려? 엄마는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끌려나가 온갖 험한 욕을 듣고는 조리질을 당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자는 믿지 않았죠. 오죽하면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줬겠냐. 자식 앞세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자기 며느리 죄를 까발렸겠냐고.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꾸민 짓이니까요. 아빠 친구와 바람을 핀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모였거든요. 딸 자식 혼삿길 막힐 게 겁이 났던 친할머니가 며느리를 제물 삼아 자기 딸을 지킨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시댁에 찾아가 억울하다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죠. 나중에서야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로 저희 친가와 인연을 끊었어요. 저 유치원 땐가 친할머니가 찾아와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한통속이 돼서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생각했대요. 이게 다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편이 없으니 형제 부모 할 거 없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오빠한테 집착하기 시작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번듯해야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 수 있다 믿은 거죠. 우리 집 가장인 아들만큼은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남편 없는 서름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오빠는 없는 형편에도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쓰며 자랐어요. 청바지 하나를 사도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입었고 지갑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늘 채워주었죠. 반면에 저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오빠 수발을 들고 살아야 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도 늘 오빠 밥을 차려 먹이고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죠.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오빠는 저를 마치 몸종 부리듯 부리며 살았어요. 지 양말 한번 빨아 신은 적이 없고 지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제게 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러셨어요. 네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잘해.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 법이니까. 한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부터는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식은 전생의 채권자라더니 오빠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엄마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엄마는 오빠한테 퍼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감사 인사조차도요. 그런데도 늘 헌신적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한테는 절대로 돈도 애정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빠는 늘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재주도 있었어요. 바로 공부였죠. 오빠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형편 때문에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는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로요. 안 그래도 금쪽같이 귀한 아들인데 공부까지 잘하니 엄마 입장에선 오빠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했겠어요. 그러니 딸 자식인 저 따위한테는 더더욱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지금이야 엄마를 이해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당신 배로 난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모진 건가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죠.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오빠를 성공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말하자면 개천에 용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싫어.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면서 왜 나보곤 실업계로 가라는 거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만 챙기냐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다퉜어요. 저에겐 인생이 달린 일이라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실업계 간다고 취직 못한다니? 오히려 요즘엔 대학 나온 애들보다 취직도 훨씬 잘 된다더라.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대학까지 들어가야겠어. 막말로 돈이 있으면 엄마라고 널 대학에 안 보내고 싶겠니? 형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취직이요? 물론 고졸도 취직은 되죠. 하지만 기본급부터가 다르고 승진에도 차별이 있는데 그건 왜 모르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닐게. 그럼 되지? 인문계 진학을 만류하는 엄마가 못내 서운했던 저는 제 손으로 등록금을 버는 조건으로 인문계에 진학했어요. 그리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저는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모아놓은 돈을 오빠 생활비로 보냈다고? 그럼 나 대학은 당장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어떡해? 그럼 어째? 당장 차비도 없다는데 네 등록금은 마련해 봐야지. 여기저기 부탁해 놨으니까 기다려봐.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게 우리 형편에 둘이나 대학에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엄마는 제가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오빠 생활비로 보내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그게 누구 돈인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던 엄마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제 등록금 낼 돈까지 썼겠어요? 그렇게 등록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때 엄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 대학 등록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마. 그 말을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아무 말씀 없으신 채로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짜증도 났어요. 애초에 내 돈을 함부로 오빠한테 준 건 엄마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할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캠퍼스의 낭만은 없었어요. 죽어라 알바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기다렸으니까요. 극한 대학 생활이 따로 없었죠. 그 사이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오빠가 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고 그동안 오빠한테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거지만요. 저는 저대로 집에다 손 안 벌리고 벌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전보다 일도 늘리고 돈 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도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일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했더니 곧 있으면 네 오빠도 결혼한다고 집에 사람 데려올 텐데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세 사람을 들이니? 다행히 집주인이 이민 간다고 집을 싸게 내놨길래 이참에 살까 한다. 그러면 나 죽고 나서라도 이 아파트가 네 오빠한테 비빌 언덕은 될 거 아냐. 그러니 너도 얼른 취직해서 은행 대출금 갚는 것 좀 도와라. 엄마한테는 역시나 오빠뿐이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를 오빠의 비빌 언덕을 만들자고 딸인 나한테 동참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전까지 모두 떨어진 저는 차라리 해외 취업을 해서 한국을 떠나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면 그래도 매번 서운한 마음은 안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며
일본 취업을 노렸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해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한국에 살면서 오빠랑 차별을 받으며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외로운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8년을 일본에서 살던 저는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늦은 밤 한국에서 걸려온 중년 남자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팽개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죠. 오정희 씨 따님인가요? 어머님 수첩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분은 자신이 저희 엄마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엄마가 남자랑 살림을 차렸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전에 어머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셔서 알고 지낸 정도입니다. 며칠 전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드렸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날도 추운데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님한테 전화를 한 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쫓겨난 것 같아서요. 혹시 따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년 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전화통화라고 해봐야 엄마가 일방적으로 걸어선 밥은 잘 먹고 사냐고 묻는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 근황은 알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 누구한테요? 네? 오빠요? 남자분 말로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좋지 않게 지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제가 잠깐 한국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 일이라 그런지 말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경은아.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에 저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엄마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오빠한테 쫓겨났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엄마는 가슴에 맺힌 게 많은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셨죠. 엄마 말로는 오빠 내외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처음엔 내외가 엄마한테 살갑게 잘했다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졸랐대요. 어차피 나중에 자신한테 물려줄 거 굳이 비싼 상속세 낼 거 있냐면서요. 엄마가 이 집은 오빠랑 저한테 반씩 나눠줄 집이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자신을 대하는 표정도 냉랭하고 불러도 대꾸도 않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말이죠. 외식도 자기네 부부만 나가서 하고 여행도 엄마한테 말도 없이 둘만 다녀오곤 했다더군요. 신혼이니 거기까지는 봐준다 쳐요. 그런데 하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지 뭐예요. 밥도 비위 상한다고 엄마랑 같이 안 먹고 지들 입에 들어갈 건 고급 수입품으로 따로 구매해서는 엄마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먹었다더라고요. 언젠가 엄마가 올케가 사다 놓은 치즈를 조금 뜯어 먹었더니 노인네가 식탐까지 많아서 자식들 먹을 것까지 탐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나요? 그 말에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더니 대뜸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 욕심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아들 자식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아들한테 아파트 주기는 싫고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예요? 말로는
나 죽으면 니들한테 줄 거다 그러시지만 그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중간에 수틀리면 없던 일 하자 할지 누가 알아요? 며느리의 당돌한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당신 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의 집 자식한테만 뭐라 한들 뭐가 달라지나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올케는 사사건건 엄마를 자극하기 시작했대요.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며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페브리즈를 뿌리며 난리를 쳤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하니 늙으면 죽어야지 기를 쓰고 오래 살겠다고 저런다고 하더라나요. 그 말에 하도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아들이란 놈도 똑같더래요. 엄마는 어른이 돼선 지금 나랑 그 사람 부부싸움 시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아들이 이혼해서 돌싱으로 살길 바래?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예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파트 명의만 나한테 해줬어도 그 사람이 이러겠냐고. 아들인 나도 열받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은 오죽 화가 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오빠의 그 말에 충격받은 엄마는 말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한테 온갖 모진 말을 듣고도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 맞대고 사는 여잔데 혹여 당신 때문에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나서 그랬다더군요. 당신 집에서 아들 내외 시집살이를 하며 살던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밖에선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요. 갑자기 온 추위에 사람들도 꽁꽁 얼었던 그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오랜만에 오빠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던 엄마는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기야, 아무래도 요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가씨랑 이 집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는 자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막상 그때 되면 욕심 안 낼 거란 보장 있어? 돈이 얼만데. 걱정 마. 이미 각서 받아놨으니까. 엄마 죽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가 갖기로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놨어. 일본 간 지 8년이 넘도록 집에도 한번 안 오는 앤데 무슨 걱정이야. 그나저나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데 말이야. 하여튼 무식해서 상속세 무서운 걸 몰라요. 내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게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명의 이전만 끝나면 당장 실버타운에 보내든 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오빠 내외 방에 들어가 소리쳤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애미 집 뺏고 날 어디로 보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네가 사람이야? 그동안 나 때문에 니들 갈라설까봐 말도 못하고 참아줬더니 니들이 나를 병신으로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성격 다 받아줘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네가 아주 인간 쓰레기가 됐어. 다 필요 없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떠받들고 살았으니. 엄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다른 집 부모도 자식한테 그 정도는 다들 해준다고. 그리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들 그거부터 물어줘요. 그동안 엄마가 앉았던 소파며 식탁, 하루 종일 틀고 봤던 TV까지 다 이 사람이 해온 거니까. 그거 물어주기 전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뻔뻔한 아들의 말에 엄마는 싸울 전의도 상실한 채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 댁에 찾아왔는데 막상 배를 누르려니 용기가 안 나서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거죠. 엄마와 김 선생님은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 엄마가 자식들 혼사 치를 때까지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셨던 모양이었어요. 부모가 돼선 자식들 나쁘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고 살 거냐고. 난 상관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가 원하면 재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전에 먼저 엄마 집부터 찾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길래 번호키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오빠 내외가 소파에 앉아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왔는데도 찾을 생각은커녕 걱정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내외가 소파에 앉아서 팝콘까지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팝콘을 뺏어 들고는 두 인간 얼굴에 퍼부었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엄동설안에 네 엄마는 내쫓고 니들 목구멍에 팝콘이 들어가냐? 그러자 올케가 난리 법석을 떨며 소리치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쳐? 미치긴 누가 미쳐. 내가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남의 집?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내 엄마 집인데.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디 객식구가 집주인 행세야. 오빠 너도 똑같아. 아들이 돼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네 마누라 끼고 앉아서 영화나 보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고 여직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까불어 까불긴. 어릴 때부터 네 싹수가 누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 말종일 진 정말 몰랐다. 널 아들이라고 등골 빠지게 받들고 산 엄마가 불쌍하지.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니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람 불러서 니들 끌어낼 테니까. 당장 안 일어나? 어머어머, 누가 보면 잔다르크 난 줄 알겠네. 그동안 지 엄마 부양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자기야,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동생 좀 이 집에서 내쫓아줘. 오빠는 올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팔을 잡아 끌곤 현관으로 밀었어요. 나가 이 기집애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이제 와서 웬 효녀 코스프레야? 우리 와이프 임신 중이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로 해. 엄마도 얘 편들 거면 얘랑 나가요. 굳기고 앉아있네. 그래, 임신한 네 와이프는 소중하고 엄동설안에 당신 집에서 쫓겨난 네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니?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 미친놈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앞으로는 엄만 네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조건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네가 갖기로 했던 거잖아.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놓곤 왜 이래? 근데 엄마 아파트는 챙기면서 정작 엄마는 내다 버리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똑똑히 잘 들어. 네가 먼저 약속 깬 거니까 앞으로 나도 너랑 한 약속 지킬 생각 없어. 각서 내용대로 네가 부양의 의무를 안 지킨 거니까 더 이상 아파트고 뭐고 나한텐 권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오빠나 올케나 인간이 그 꼴인데 그 밭에서 어떤 애가 나오겠어? 둘이랑 똑 닮은 애 낳아서 어디 한번 등골 빼며 잘 살아봐. 아 뭐해? 당장 안 나가고. 전에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오빠 내외를 추운 날 집에서 내쫓았어요. 오빠가 잔머리 굴리고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오빠 발목을 잡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주인인 엄마도 더는 오빠 내외와 못 살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올케 혼수요? 그것도 말하자면 얘기가 긴데요. 간략히 말하자면 오빠 결혼할 때 오빠가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올케한테 카드빚이 많아서 당장 갚아야 한다나요? 그때 빌려가곤 통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혼수랑 퉁치기로 했죠 뭐. 못 받은 거보단 현물로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제야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오빠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엄마가 다시 오빠를 받아주면 어쩌나 했는데 엄마도 이번 일로 마음이 다쳤는지 매몰차게 오빠를 떼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빠 내외는 옳게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다더라고요. 거기선 제대로 살지 모르겠지만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오래전 제 대학 입학금 말이에요. 내내 그 일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대학 등록 마감을 앞두고 돈을 못 구한 엄마가 고모한테 찾아가 지난날 위자료조로 돈을 받아냈던 거라더라고요. 안 주면 고모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더니 1시간도 안 돼 돈을 마련해 주더라네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딸 대학 등록을 위해 할 수 없이 고모를 찾아갔던 엄마는 그 후 며칠을 알았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빠만 자식이냐고 매몰차게 굴었던 제 행동이 너무 창피하고 엄마 가슴에 상처만 입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빠 탓을 할 처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엄마가 이러지 뭐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엄마도 이젠 여자로 살고 싶구나. 지난번에 네가 한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그 말에 힘도 얻었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김 선생님이랑 재혼할까 해. 이젠 엄마 노릇도 지겹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도 여자라는 걸요. 그걸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제가 참 무심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의 새 출발을 마음에 담아 응원해 주려고요. 우리 엄마 황혼에 찾은 인연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